그리 눈에 띄진 않지만 스텔스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메린 무장창 역시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시제기 하부를 보면 4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반메린 형태의 무장창이 보이는데요. 공대공 무장이나 대지 공격을 위한 정밀 유도폭탄 SDB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보람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는 미사일을 감출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이 필요합니다.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전투기에서 무장창을 열고 닫거나 미사일을 빼내 발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람에는 내부 무장창으로의 개량을 위해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시제기 조립 장면에서도 반메린 무장창 윗부분의 빈 공간은 이를 위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도의 기술은 다음 블록으로 미루고 우선 빠른 양산을 위해 KF-5 제공호와 같이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한 후 향후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누가 뭐라 해도 엔진입니다. 10톤이 넘어가는 엄청난 무게의 항공기는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로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투기의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엔진이 없다면 전투기는 그저 거대한 쇳덩이에 불과하며 이는 최첨단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중국 전투기들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자국산 엔진인 WS 시리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신뢰성 역시 중요합니다.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국의 전투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창기 WS-10과 WS-15 엔진 개발 당시 테스트 파일럿들의 빈번한 사고로 인해 오죽하면 테스트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안타겠다고 나선이라는 유명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다릅니다. 보람의 심장은 지금도 미국 항모전단의 주력 함재기로 활약 중인 FA-18 슈퍼호넷과 같은 G2사의 F414 엔진입니다. 우리군이 보람의 F414 엔진을 채택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보람의 F414 엔진이 채택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수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미 해군이 오랫동안 검증한 안정성 높은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급격한 온도 및 기온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공기가 단시간에 압축되고 열과 함께 분산되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 높은 내열성과 강도가 요구되는데요. 그럼에도 동시에 복잡하고 세밀한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그 설계와 제작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엔진의 라이센스 생산을 담당하는 하나가 상당한 수준의 엔진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확보했지만 전투기 개발과 엔진 개발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은 국산 전투기 사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설계안이 정해지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KF-21의 타임라인에는 맞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미국의 사례를 따져봐도 한국의 이 같은 행보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F-35 개발을 시작하는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F-35가 20년 만인 2017년에야 실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가 양산되기 시작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과로 전투기 개발을 완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성능이 검증된 엔진을 차용해 위협을 줄이고 라이센스를 통해 기술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자체 개발을 시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KF-21의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 꺼리투브에서 전투기 엔진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동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해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이왕 라이센스를 할 것이라면 F-22의 F-119 엔진이나 F-35의 F-135 엔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한 이런 발언들은 정말 방산 시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 간 방산무기 거래는 돈이 많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첨단의 기술이 접목된 물건을 구매하는 거래는 더욱 그러한데요. 즉 구매자가 갑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절대 갑이란 것이죠. 또 미국이 우리에게 좋은 엔진을 바로 판매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판매하더라도 고가의 엔진은 엄청난 유지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들급 전투기를 충족하기 위한 KF-X 사업과 맞지 않았기에 신뢰성이 우수한 F414 엔진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 노림수가 있었던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구매한 G24의 F414 엔진은 함재기 엔진이라는 것이죠. 해상은 육상과 달리 염분과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높은 습도로 인해 많은 환경적 제약을 받습니다. 일례로 일반 자동차도 터보 엔진의 공기압축 비가 변경되거나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하면 그 엔진의 성능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그보다 수십 배는 더 복잡한 항공기 엔진은 이런 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추후 개량될 함재기까지 염두에 두고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18 슈퍼호넷에 탑재되는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는 정지 추력 22,000파운드로 85kN급의 애프터버너가 있는 터보팬 엔진입니다. F414는 추력 5톤인 F404로 파생된 것으로서 출력을 35% 높여 1993년도에 개발 완료되었는데요. 이 F414 엔진은 향후 기체 변경 없이 엔진만 다른 모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F414 G400 엔진의 개량형인 F414 G400EP를 장착하면 기존 대비 17% 증가된 성능을 보여 최대 26,400파운드의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는 한국이 KF-21을 블록 2에서 3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인 둘째로 국내 정비가 용이합니다. F414 엔진은 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를 개조한 국산 경공격기 FA-50에 F404 엔진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F404 엔진 정비 시설을 개수해 F414 엔진을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 소요를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자체 개발과 수급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천억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라지만 전투기는 결국 무기이고 많은 부품의 집합체입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사용해야 하고 쓰다 보면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망가지는 소모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부품을 수급할 수 없어 전투기를 고칠 수 없다면 설령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로서의 가치는 없게 됩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1980년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호메이니가 종교혁명을 일으켜 왕조를 무너뜨린 뒤 왕의 충성을 바치던 엘리트 파일럿들과 정비공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혁명 이전까지 친미국가이던 이란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F4는 물론 당시 미 해군의 주력기이던 F-14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해 이라크가 이란을 침략했을 때 정비되지 못한 다수의 항공기가 쓸 수 없는 고철이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깨달은 이란 정부가 정비공과 파일럿을 사면해 위기는 모면했지만 미국과의 적대 관계로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지 못한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미제 전투기들의 가동률은 날이 갈수록 급감했는데요. 이런 사례를 고려했을 때 라이센스로 자체 생산이 가능하면서 정비 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F414 엔진은 매우 적절한 선택지였습니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여러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개량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지 못해 그나마 미국에게 대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정비와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 엔진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F414를 도입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쌍발형 항공기형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한 쌍발형과 T-50, FA-50을 계승 발전시킨 단발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양의 무장과 각종 장비를 탑재해야 미래 전장에서 쓸모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쌍발형 엔진을 탑재하기로 결정하고 F414 엔진을 채택했는데요. 현대전에 부합하는 저가형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단발 엔진을 채택한 F-35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를 돌아보면 이는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군이 F414 엔진을 택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항공모함에 탑재할 쌍발형 함재기의 자체 개발을 염두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기인 F-35나 F-22만큼 많이 언급된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로 F-414 엔진을 탑재한 미 해군 주력 함재기인 슈퍼호넷인데요. 과거 우리 군 관계자들의 여러 발언들을 돌아보면 F-35보다 저렴하고 슈퍼호넷보다 우수한 항공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슈퍼호넷이 함재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이 개발 초기부터 KF-21의 함재기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에 함재기 개발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조사가 충분히
충분했을 거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경항모에 탑재될 KF-21N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해군과 카이 주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그리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닙니다. 육상 비행장보다 훨씬 짧은 항공모함 위에서 여러 무장을 갖춘 채 이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이륙과 착륙 과정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입니다. 전투기 구성 요소 중 랜딩 기어는 그리 주목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크기도 작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의 기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이착륙 중에 랜딩 기어가 훼손된다면 항공기는 궤도를 벗어나 산산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갑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항모는 단지 바다 위에 커다란 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는 높은 내구도와 안정성을 위해 작지만 무겁고 튼튼하게 설계됩니다. 특히 함재기의 랜딩 기어는 유독 더 크고 두꺼운데요. 이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힘이 9에서 12톤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랜딩 기어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35의 랜딩 기어는 미 공군용 F-35A, 해병대용 F-35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재기 논란은 향후 건조될 항모가 캐토바와 스토바 중 어느 방식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어느 발진 방식을 채택하려 하든 함재기에 적합한 랜딩 기어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싸움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KF-21의 랜딩 기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산기술팀이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이 랜딩 기어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중형 항모로 선택지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가 개발할 시제기의 랜딩 기어와 앞으로 개량될 랜딩 기어의 성능에 따라 KF-21N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강국의 첫 발걸음을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산 방산무기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